통계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속형 확률 분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규 분포를 먼저 보시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앞부분을 따서 놈이라고 사용하고, 지수 분포는 앞부분을 따서 exp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R에서는 해당 분포의 앞부분을 따서 각 함수의 명칭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 네 가지 분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의 R 명칭의 앞쪽에 D, P, Q, R을 붙이면 각각 밀도 함수, 누적 분포 함수, 분위수 함수, 난수 발생 함수로 사용되는데, 이런 것을 지수 분포나 균등 분포, 그리고 T 분포나 다른 모든 확률 분포의 R 명칭에 적용하시면 같은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에는 R 커맨드 창에 물음표 함수 이름, 예를 들어서 물음표 D 놈이라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 값에 들어갈 확률 변수 값을 지정하고, 각 확률 변수마다 밀도 함수 값을 계산한 값을 y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실질 코드를 보시면 seq 함수를 이용해서 -3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같은 간격으로 100개의 숫자를 생성해서 x라는 변수에 넣어 확률 변수로 사용합니다. 원래 확률 변수 값에 연속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 x값을 인풋으로 넣어서 dnom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개의 확률 변수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가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제 1번은 플랫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예제인데, x축 값에 들어갈 확률 변수를 입력하고 y축 값에 들어갈 확률 변수 x를 인풋으로 계산된 밀도 함수 값을 넣어주셔서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에 아무런 파라미터를 조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인트 타입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고 제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선의 타입을 변경하는 파라미터와 그림의 제목을 써주는 파라미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코드를 보시면 플랫 함수의 타입이라는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라인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포인트 P로 지정되어 있지만 라인을 의미하는 L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ain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림의 제목을 써줄 수 있습니다. 플랫 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 값이 무엇인지 y축 값이 무엇인지를 인자로 받아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예제 2번과 같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R 커맨드 창에 물음표 플랫점 function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플랫 함수는 커브 함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의 이름, from 값, 그리고 to 값을 입력하는 형식이 되면 이 숫자에서부터 이 숫자까지의 값들을 x축으로 하고 지정된 함수로 계산된 값을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제목이 없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1의 사용 방법과 예제 2의 방법으로 그린 플랫을 하나의 창에 동시에 그리고 싶을 때에는 그림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par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 함수의 인자로 mf로의 하나의 R 그래픽 창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mf로의 3개의 행과 2개의 열로 나누어진 영역을 만들면 각 행을 하나씩 키우는 순서대로 6개의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의 행과 3개의 열로 나누어진 영역을 만들면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의 순서를 열의 방향으로 채워 넣고 싶을 때에는 mfcall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 플랫의 결과가 동일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랫의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면 dnom 함수의 평균이라는 인자에 1을 지정하시고
표준 편차의 0.5를 지정하신 후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플롯 방법에서는 dnom 함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값을 지정한 형태로 새로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파라미터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y랩은 y축의 라벨을 지정하는 인자이고 다운표 안에 아무것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y축 라벨에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주석이나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텍스트나 m텍스트와 같은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텍스트는 그래프 영역 안쪽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명령문이고 m텍스트는 마진 영역, 그래프 주변에 4개의 여백 영역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명령문입니다. 수학 기호로 주석을 달기 위해서 여기서 뮤는 1, 시그마 기호는 0.5라는 수학 기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expression 함수를 사용하였고 line이라는 인자는 그래프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 사이에 디폴트 크기의 글자가 몇 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떨어져서 글자를 쓸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cex 파라미터는 글자를 얼마나 키워서 나타낼 것인지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1이고 2를 써주게 되면 2배 확장시킨 글자를 써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pnom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계산해보고 그래프로도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에서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 이하일 때 모든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적분한 값을 계산해줍니다. 즉,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 사이에는 이와 같은 적분과 미분 관계가 성립하고 pnom 함수에 특정한 값을 넣은 결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q값까지일 때 밀도 함수를 적분한 결과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1차원 함수의 수치 접근은 인테그레이트 함수로 계산할 수 있고 아래서 무한대는 인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제 1번을 통해서 방금 보신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수치 적분의 오차가 무시할 만큼 작은 수준이며 계산된 두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을 보시면 pnom 함수에서 lower.tail이라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사용 방법은 lower.tail에 특정한 값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true 값이 적용되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한 값까지의 결과를 누적해서 계산하게 되고 false로 변경해주면 반대쪽 무한대에서 특정한 값까지의 누적 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pnom 함수에 마이너스 1.96을 입력한 결과와 플러스 1.96의 lower.tail은 false를 적용한 결과값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제 2번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을 통해서 pnom 함수의 그래프 표현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확률 변수에서 누적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리는 코드이고 두 번째 코드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누적 분포 함수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한번 수행해 보시면 각각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위수 함수는 누적 분포 함수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이 이하일 확률을 인풋으로 넣게 되면 그 특정 값이 무엇이었는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 코드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 이하일 확률을 누적해서 계산한 확률 값을 인풋으로 하여서 qnom 함수를 수행하면 다시 원래 그 특정 값이 출력해주게 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성적이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2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참고로 이때 확률 변수는 통계학 성적이 되겠습니다. 상위 5% 이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qnom 함수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qnom 함수에 오른쪽에서부터 적분한 확률을 적용하기 위해 lower.tail은 false라고 지정하신 뒤에 적분한 확률이 0.05라고 입력을 하면
그때의 확률 변수, 즉 통계학 성적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실제로 수행해 보시면 90점 가까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om 함수는 정규 분포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예제를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0개의 랜덤한 샘플을 추출하는 코드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결과를 x라는 변수에 넣고 이 x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위쪽에 두 그래프가 x값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인데 빈도수 옵션을 넣지 않으면 디폴트로 true 값이 들어가서 빈도수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false로 지정해주면 density plot, 즉 확률 변수의 밀도 함수로서 그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으로 추출한 값을 이용한 히스토그램과 표준 정규 분포를 겹쳐서 그리기 위해서 프리퀀시 옵션을 false로 지정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린 뒤에 plot 함수에 add는 true 인자를 추가해 주어 그려진 그림 위에 덧붙여서 표준 정규 분포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였고 레이아웃의 인풋으로는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인지 잠시 살펴보시면 4개의 숫자가 2개의 열을 가진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바이로우는 t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 4개의 숫자들이 행을 채우는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만든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준 뒤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고 두 번째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고 세 번째 그림이 병합된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분포는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분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와 같고 지수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람다분의 1 그리고 람다 제곱분의 1과 같습니다.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와 평균이 들어가는 자리에 지수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람다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레이스는 지수 분포의 분포 모양을 결정하는 람다 값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5분이라고 한다면 람다 값은 5분의 1이 되고 지수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인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지수 분포의 밀도 함수 그래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트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4까지의 확률 변수로 람다가 3인 지수 분포의 밀도 함수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로 람다가 2인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첫 번째 그림에 겹쳐서 그립니다. 이때 색깔과 라인의 타입을 구분하여서 다르게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플랫에서 따로 컬러를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검정색으로 그려지게 되고 라인의 타입은 1로서 실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람다가 1인 플랫을 그리는데 람다가 1인 것은 디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8인자를 변경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으로 변경하였고 라인 타입도 다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림에 레전드를 달아주게 되는데 처음에 올 인자로는 레전드를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지정해주고 탑 라이트이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에 위쪽에 레전드를 만듭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다른 위치에 레전드를 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전드에 들어갈 내용을 써줍니다. 지수함수에 람다 값 1을 사용한 그래프, 2를 사용한 그래프, 3을 사용한 그래프를 그렸다는 표시로서 레전드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이때 각각 어떤 순서대로 색깔을 사용했는지 람다 값 1로 그린 그래프는 파란색, 2는 빨간색, 3은 검정색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라인 타입도 레전드의 순서와 맞추어서 지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1.2배, 라인의 굵기는 2, 박스의 타입은 n을 써줌으로써 박스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람다 값에 따른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겹쳐져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고 람다 값이 커질수록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작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점 0에 치우쳐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배웠었는데 차이점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번에는 람다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나머지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수 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고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5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람다 값은 역수인 5분의 1이 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 확률 변수가 특정 값 5분 그 이상이 될 때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5분 이상일 때의 확률 밀도 값을 다 적분을 하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5분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다면 로얼.페일이 true로 지정하여서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5분 이상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false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약 37%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될 확률은 기다리는 시간이 0일 때부터 10분까지일 때를 누적한 확률에서 0일 때부터 5분일 때까지를 누적한 확률을 빼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R 코드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 볼 수 있고 한번 시행해 보시면 약 23%의 확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이수 함수와 난수 발생 함수의 의미와 사용 방법을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균등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분포는 지정된 구간 내에 모든 확률 변수가 같은 정도의 밀도 함수 값을 가지는 분포를 말합니다. 균등 분포와 관련된 R 함수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이와 같고 지정된 구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는 부분만 다릅니다. 사실 다양한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R 함수의 사용법과 의미들은 앞에서 정규 분포와 지수 분포에서 설명했던 방법들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 지수 분포에서는 람다 값과 같이 각 분포에 대한 모수들만 해당 R 함수에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등 분포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 x값을 랜덤하게 추출할 때 각 확률 변수를 추출할 확률이 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분포에서 임의로 25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그 값으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 균등 분포의 밀도 함수를 겹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함수와 겹쳐서 그릴 것이기 때문에 probability 옵션을 true로 또는 빈도수 옵션을 false로 지정해 주시면 히스토그램을 통해 추출된 값으로 밀도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스 옵션을 이용해서 구간의 개수를 10개로 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실제로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히스토그램과 균등 분포의 밀도 함수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표본수를 충분히 크게 해줄수록 더 이론적인 분포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추출하는 표본의 개수가 커질수록 이론적인 분포에 가깝게 되는지 예제 2번을 통해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할 표본의 개수를 각각 25개, 100개, 500개, 1000개로 정하여서 n.list라는 벡터에 입력하고 각각의 경우에 for문을 이용하여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그 값으로 히스토그램과 밀도 함수를 겹쳐서 그리는 그림을 수행합니다. 이때 네 가지 그림을 동시에 그려서 비교해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의 R 그래픽 창을 2개의 행과 2개의 열로 구역을 나누어 놓고 이러한 코드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렇게 추출하는 표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더 이론적인 밀도 함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본의 분포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분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분포와 F분포, 카이 제곱 분포는 표본의 크기와 관련된 자유도를 못으로 가지고 있는 분포로서
이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t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 값은 표본의 평균에서 모 평균을 뺀 값에서 루트 샘플스분의 샘플의 표준 편차를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t 분포와 관련된 r 함수들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이와 같습니다. 모수 중에 자유도를 의미하는 df 값에 따로 지정된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제 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7부터 7까지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dnom 함수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그립니다. 따로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의 add 옵션을 이용해서 자유도가 1인 t 분포와 자유도가 2인 t 분포의 밀도 함수를 덧붙여 그려서 이 세 개의 분포를 비교해보는 코드입니다. 각각 구분이 되기 위해서 라인 타입과 색깔을 다르게 하였고 메인 플랫 함수에 이 그림의 제목을 써주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보시면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동일하게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보이고 하지만 분포의 뿌리 부분이 정규 분포보다 두껍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도는 표본수 마이너스 1로서 표본수가 커짐에 따라서 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의 실험을 통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분포를 실제 t 분포와 비교해서 표본의 분포가 t 분포와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5개로 추출하고 반복 횟수는 10,000번으로 해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추출한 표본들이 들어있는 x 샘플을 가지고 t 값을 계산을 하여 t 샘플이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이를 10,000번 반복하기 때문에 10,000개의 t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 10,000개의 t 값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작성한 다음에 이러한 분포는 자유도가 n-1, 즉 4인 t 분포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유도를 4로 지정한 t 분포 함수의 밀도 함수를 덧붙여서 그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t 값은 표본의 평균에서 모 평균을 뺀 값, 여기서 모 평균은 표준 정규 분포였으므로 0이기 때문에 따로 빼주지 않았습니다. 루트 샘플 수의 분의 샘플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통해 t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렇게 표본의 분포가 n-1의 자유도를 가지는 t 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는 모의 실험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두 번째 모의 실험 예제로 신뢰 구간에서 신뢰 계수의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모 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뢰 계수 0.05의 의미는 m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신뢰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n번 반복했을 때 n개의 신뢰 구간 중에 95%는 모 평균 뮤 값이 포함되지만 나머지 5%의 신뢰 구간에는 모 평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R 코드로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은 하하는 이런 식으로 상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96이라는 숫자는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정규화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알파 값이 0.05인 경우 표준 정규 분포에서 95%의 상한선 값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의 실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0.05이고 100번 반복으로 20개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때 표본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추출합니다.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95%의 신뢰 구간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계산하고 이때 모 평균이 95%의 신뢰 구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여 인덱스 변수에 저장합니다. 만약에 인덱스 값이 true이면
OK라는 변수에 1을 추가하여 나중에 포문이 완료되었을 때 몇 번이 실내 구간에 모 평균이 포함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려진 플랫에 M 텍스트로 총 100개 중에 몇 번이 OK인지를 표시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구한 실내 구간들을 플랫으로 그려야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없는 플랫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 함수에서 x, y를 플랫에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1, 9 그리고 100, 11을 플랫에 표시하는데 단 타입을 n으로 하여 내용은 표시되지 않고 x축과 y축만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다가 실내 구간을 선으로 표시할 것인데 x축은 100번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100까지를 나타내도록 범위를 잡았고 y축은 100개의 실내 구간이 다 포함되도록 대략 모 평균 10 주기로 실내 구간들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9부터 11까지 잡아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는 i, 로어 값, i, 어퍼 값 이 두 포지션을 연결하는 선은 플랫에 추가해서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보시면 x1, y1 그리고 x2, y2 포지션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색깔과 라인 타입은 인덱스 값에 의존해서 인덱스가 true이면 컬러를 검정색으로 하고 false이면 붉은색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인의 타입도 역시 인덱스가 true이면 1, 인덱스가 false이면 2, 점선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렇게 처음 100번의 표본을 뽑아서 실내 구간에 계산했을 때 100번 중에 93번, 약 95%가 모 평균을 포함하게 되고 나머지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우에 모 평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 횟수를 더욱더 증가시키게 되면 95%에 조금 더 가까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코드의 반복 횟수를 1000번으로 수정하여서 수행해 보시면 모 평균이 포함된 신뢰 구간의 비율이 95% 가까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paste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paste라는 함수는 콤마로 입력해준 인자들을 연결시켜서 텍스트 값으로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애플의 강력한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인 어퍼추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퍼추어 3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어퍼추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맥 소프트웨어가 마찬가지지만 운영체제 같은 것들 잘 확인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텔 코어 2 듀오, 코어 i3, i5, i7, 제온 프로세서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되겠고 OS X 10.7.4 이상이면 무난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퍼추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사진 하나를 불러온 상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툴바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 가지 인스펙터 페인이라고 해서 인스펙터 페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포터, 페이스, 플레이스 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포메이션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찍힌 사진에 사용되는 어떤 키워드라든가 어떤 캡션 그리고 설명 같은 것들 있죠. 카메라 세팅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의 변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든가 편집한다든가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부분에 가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부터 시작을 해서 익스포저, 아래쪽에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항목까지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떡하니 있죠. 여기가 뷰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는 툴 스트립이라고 해서요. 여기 툴하고 툴을 포함하고 있는 뷰어, 브라우저에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컨트롤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 어퍼처가 스플릿 뷰로 열릴 때 이 브라우저하고 뷰어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이미지를 한번 어퍼추어로 불러와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라이브러리 부분에 보시면 가장 처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여기 프로젝트 뷰 메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포토의 이벤트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웨딩 갖고 왔었던 사진 하나가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썸네일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웨딩이라고 하는 거 날짜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하나만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몇 개의 사진을 조금 더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쪽에 임포트 파일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임포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지금 체크가 되어져 있죠? 체크가 언체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체크 all을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진들이 있는 폴더로 여기 아래쪽에서 이동을 하셔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아래쪽에 import checked, 체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웨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import complete이라고 나오고 19개의 아이템이 성공적으로 가지고 와진 거죠. 어디에? 프로젝트 웨딩 1이라고 하는 거에. 그렇죠?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딩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 딜리트 프로젝트 눌러서 제거를 아예 해주도록 하겠고요. 웨딩 1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름을 그냥 웨딩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프로젝트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웨딩이라고 하는 거에 갖다 대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쭉 연달아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웨딩이라고 써 있는 거에 1이라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 즉 19개의 사진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갖다 대고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움직이시면 자동으로 사진들이 순차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웨딩이라고 하는 요거를 커서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10번, 11번, 13번 파일명을 제가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19개의 파일이 쭉 풀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브라우저라든가 스플릿 뷰어, 그냥 뷰어 이런 것들도 쭉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조그만 사진과 큰 사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슬라이드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사진들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이 썸네일 이미지 자체를 크게 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혹은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 볼 수도 있게 조절을 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썸네일 사이즈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이미지가 여기 위쪽에 보시면 현재 뷰어라고 되어 있죠. 이 뷰어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뷰어에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과 이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와 뷰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키를 좌우 위아래로 이동하시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사진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들을 정렬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죠.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정한 거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정렬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브라우저 부분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정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트, 레이팅, 라벨, 버전 네임, 파일 네임, 키워드, 파일 사이즈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트고요. 그럼 내려가서 파일 네임으로 하시게 되면 1, 2, 3, 4, 5, 6, 7, 8, 9, 10해서 쭉 이렇게 이름, 오름차순의 형태대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의 형태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데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요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입니다. 얘 오름차순 아래 선택하시면 반대로 19부터 18, 17, 16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원하는 정렬 방식을 선택하시고 다음 오름이냐 내림차순이냐 이것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것과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걸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 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의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1번부터 19번까지의 이미지가 순서대로 나타나지고 있고 요거의 레이팅, 라벨, 블랙, 데이트
여러 가지 항목들,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보기 같은 경우엔 이러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미지 정보들과 함께 썸네일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여기 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07년부터 09년까지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즉, 아까 여기 그리드 부분에서 봤었던 정렬이 데이트 형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 버전 네임 같은 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순으로 정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팅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정렬이 되고요. 데이트 클릭하시면 데이트별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각각 머릿말 부분을 클릭하셔서 바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렬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 그리드 부분을 클릭해서 자, 여기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정렬을 하는데 일단 파일 네임이나 데이트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로 정렬을 하실 수 있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 마음대로 수동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해서 19번까지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예를 들어 13번이 요 1번하고 2번 사이에 두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23번을 선택을 해서 하얀색 사각형으로 선택되도록 해주시고 얘를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1번하고 2번 사이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에 녹색 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갖다 놓고 드래그한 것을 떼게 되면 우리가 선택했었던 13번 이미지가 1번과 2번 사이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시려면 다시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셔서 12번과 14번 사이에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쪽에서 여기 정렬 부분 보시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드래그인 드래그 아웃을 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파일 네임으로 정렬을 쭉 해놓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백 수천 장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보시면서 바로바로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 사진을 가지고 삭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되고요. 커맨드 딜리트 누르게 되면 바로 프로젝트 창에서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된 걸까요? 이게 완전히 하드 드라이브에서 삭제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삭제를 하게 되면 하드 드라이브에서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번 안전하게 걸쳐서 휴지통에서 복구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퍼처 같은 경우에는 삭제된 이미지들은 안 좋은 사진으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처 자체에 보게 되면 트래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라이브러리 쭉 내려오시게 되면 리센트 부분 마지막 항목에 트래쉬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지웠던 1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포토 같은 경우에는 바로 휴지통으로 가게 되지만 어퍼처 같은 경우에는 이 어퍼처 트래쉬 항목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리려면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서 이 프로젝트 웨딩 부분으로 갖다가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커맨드 딜리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트래쉬 부분에 가시면 다시 나타나 있을 거고요. 우측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put back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프로젝트 부분 웨딩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 이동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1번에서 5번까지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다음 요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1에서부터 5번이 제거가 됐고 요거는 트래쉬 영역으로 가시게 되면 트래쉬의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방금 전에 지운 항목들이 나타나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래쉬 영역 자체에서 아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아예 없애려면 트래쉬 부분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Empty Aperture Trash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어퍼처 트래쉬를 비우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어퍼처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한 5번째쯤에 Empty Aperture Trash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You sure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5개를 다 삭제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5개의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다 삭제를 이 트래쉬 영역에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캔슬은 당연히 취소하는 거겠고 딜리트는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트래쉬 영역에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트래쉬 영역에서 제거가 됐으면 완전히 삭제가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트래쉬 영역에서 제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도킹 영역에서 휴지통으로 가시게 되면 휴지통에 어퍼처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여기에 웨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요. 이 안에 1에서부터 5번 이런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비우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어떤 안전한 영역으로 보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선택을 해서 다시 프로젝트 부분을 열어놨고 여기 부분에다 갖다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개가 다시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렬이 됐고 파일 네임으로 정렬하게 되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래쉬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삭제한 게 들어가게 되고 트래쉬에서 제거한 게 휴지통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이번엔 우리가 이미지들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다음 세로로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 같은 경우 가로나 세로로 찍히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에 저장이 되고요. 그 메타데이터에는 이미지 파일의 위치를 해서 어퍼처가 정확하게 이미지를 맞추도록 가지고 오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센서 같은 게 없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거나 이미지를 스캔을 하거나 그랬다면 어퍼처에 있는 로테이트 부분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도 단위씩 회전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세로든 가로든 원하는 이미지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골라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19번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불러오실 수 있겠죠.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툴 스트립이라고 해서요. 여기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로테이트 클락와이즈, 로테이트 카운터 클락와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대괄호 표시나 R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단축 버튼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해당 키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다 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또 클릭하시면 회전이 되고요. 또 클릭하시면 회전이 되고 또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90도씩 회전을 하기 때문에 90도, 180도, 270도, 360도, 360도 돌아오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씩 회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대한 상태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더블 클릭하셔서 원래대로 돌아가 주시고 브라우저로 이 상태 19번이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죠. 얘를 클릭해서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자, 이 자체에서도 바로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굳이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크게 뷰어 형태로 하신 다음에 회전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다중도 되느냐? 예를 들어 19번하고 다음 다중 선택을 위해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15번을 같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15번과 19번이 같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여기에 로테이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같이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단축 버튼을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갖다 대시면 나오는 대괄호 오른쪽 왼쪽 돼 있는 거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4개의 사진을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던가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금 했었던 것처럼 방향키 일단 시계 방향으로 자, 오른쪽 대괄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렇죠? 왼쪽 대괄호 클릭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버튼을 왼쪽 오른쪽 누를 때마다 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져다 대면 여기에 깃발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미지 중에서는 완벽한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수정 같은 게 필요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같이 한 10몇 개 정도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백 수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이메일로 보내는 이미지를 표시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될 이미지를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수정 같은 작업이 필요한 그런 이미지를 표시를 하거나 그럴 때 이 깃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갖다 대고요. 여기 깃발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깃발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른 것도 갖다 놓고 클릭하시게 되면 깃발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는 이미지 혹은 완벽하게 다 작업이 끝난 이미지
아니면 뭐 이메일로 전송해야 되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해놓게 되면 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깃발 부분을 클릭하셔서 깃발을 표시를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커맨드 A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다 파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깃발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다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단축 버튼 슬래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슬래시 버튼 같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든 파일, 즉 내가 선택되어져 있는 모든 파일에 깃발 표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해제를 하시려면 해제를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슬래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절반은 깃발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절반은 표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슬래시를 누르시게 되면 일단은 모두 다 깃발 표시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해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제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앵귤러는 일반 자바스크립트나 CSS, HTML을 안 상태에서 코딩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받으실 강의 자료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아래에 최신 버전의 구글 앵귤러.js에 대한 연동 스크립트 JS 파일을 받으시라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더 최신 버전일 겁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서 저와 맞춰줘야 될 것은 문서는 무조건 UTF-8로 저장하셔야 되고 메타 태그 정의하셔야 되고 HTML5 문서에서 해야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CSS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HTML 최신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한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앵귤러.js가 뭐다 이런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실습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 CDN에 있는 이 사항을 반드시 링크해 오거나 아니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연동해 오셔야 구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스를 보시면은 일반 div 코딩 같지만은 앵귤러.js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새로 고침하면은 현재가 앵귤러.js가 프레임워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시어가 시작이 되면은 얘가 끝나는 전까지 발효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이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지시어를 넣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변수라고 하죠. ALM이라고 정의를 한 값을 여기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그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이 내용의 값을 받아서 이곳에 뿌려주는 거가 되겠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 본다면 새로 고침을 한 상태에서 여기다 입력을 막 해보죠. 입력을 막 해보면은 이곳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얘가 연동이 돼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HTML에 출력을 해줄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결과 값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해당 내용은 뭐냐면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변수명으로 해서 결과 값이 밸류 값입니다. 그럼 결론은 웹페이지에는 밸류 값만 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밸류 값을 품고 있는 변수명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곳에 변수명을 입력해주면 이 p태그라는 곳에 했으니까 설마 여기에 내용이 출력되는 건 아니잖아요. p태그가 시작되고 끝나는 여기에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해당 내용은 p태그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 div에 넣던 아니면 스팬에 넣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값을 확인해 본다면 새로 고쳤을 때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식이죠. 이게 앵귤러.js는 어차피 프레임워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펑션으로 해서 따로 일일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15 플러스 20은 35죠. 결과값만 출력이 됩니다. 새로 고침에서 보면은 결과값만 계산식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데 이것은 15와 20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15와 20이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15에 20이 붙여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좀 활용해서 앵귤러.js도 좀 활용해서 뭔가를 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은 앵귤러.js가 구동이 돼서 하나의 프레임워크 HTML 문서지만 앵귤러.js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이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변수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ngApp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즉 앵귤러.js의 응용 프로그램을 초기화해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도 int 데이터를 초기화해 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차차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웹문서 HTML에서 아까 인풋을 했었죠. 근데 select라든가 텍스트 입력 값 그런 거를 앵귤러.js로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학습을 해봅시다. 지금 ng 컨트롤러, 이것은 컨트롤러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 이 지시자를 활용하면은 직접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컨트롤러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이 지시자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게 제가 짜는 거죠. 그래서 짜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내용을 비워놓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로 표현을 할 거냐, 표현식을 넣어야 되겠죠. 표현식은 아까 2003으로 강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변수로 정의를 합니다. 이 변수의 값을 뭐 예를 들어서 인풋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넣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두 군데다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입력값을 넣어보고 또 인풋이 빠질 수가 없죠. 입력을 하는 사용자가 출력한 값을 HTML에 받아보는 거니까 이렇게 인풋을 넣습니다. ng 모델 아까 설명해드린 것의 값을 또 변수로 정의를 했어요. 현재 변수가 총 4개가 있어요. 결과적인 것은 여기 입력한 값과 여기 입력한 값을 한 화면에 동시에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를 각각 넣어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을 각각 출력해 줄 거예요. 한 곳에다가 여기서 입력한 부분은 여기서 받아서 처리를 해줄 거고 입력한 부분은 여기서 받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간단한 식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안 들어갑니다.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변수를 정의했죠. OK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OK 앱이라고 변수를 정의했고 이것은 함수들이 앵귤러에 대한 내용이죠. 모듈. 여기서 이 부분을 포함을 합니다. 즉 꺽쇠 좌우가 있죠. 이 자체를 전체로 관장을 하는 것은 이 변수의 값을 줍니다. 그럼 이 변수에다가 컨트롤러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해당 함수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현재 스타일은 이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만든 거죠, 현재. 그리고 이 어레이에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사용되는 딴 거, 모듈을 넣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결과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죠. 1번과 2번, 즉 in1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2에 대한 내용도 이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맞습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아주 정상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란 내용이 하나가 두 군데 출력이 된 거예요. 2번도 하나가 두 군데 출력이 된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여기다 A라고 해보면은 인풋과 이곳에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려면 올바르게 됐는지 세로 고침하고 1번에 출력 했더니 입력값이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출력이 된다 그랬죠.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변수를 두 개를 정의를 해서 직접 만든 모듈에 출력해주고 그걸 컨트롤러에 추가적으로 출력을 해준 것입니다. 보신 대로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든 거죠. 앵귤러를 주로 쓰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이 객체를 생성해서 컨트롤러 두 가지를 출력하게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막 배웠던 이런 사항들 중에서 항상 빠짐없이 나왔던 이런 사항들. 근데 이 DIV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이 시점, 얘가 시작되는 게 이만큼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에 시작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스크립트 보신 것처럼 간편하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변수에 저장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였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부분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중에서 이 부분은 initialize라고 말 그대로 초기의 값, 내용 이런 설정 부분인데 그걸 원 값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 값은 여기에 있고 변수를 정의해서 변수만 뿌려주게 됩니다. 뿌려주는 사항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곳을 통해서 뿌려주게 되는 거고 변수들을 설정하는 것은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썼었던 이 부분이 대표적인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변수가 들어갈 부분은 이 내용이 되고 출력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다 변수들을 정의한 값이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행된 앱의 내용을 약간 추가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수를 출력을 했죠. 이 변수 출력하는 방법도 인트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걸 어떤 스타일 시트로 해서 불러오고 그게 반영되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앱이 실행되는 이 중에서 여기 내용을 하나를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아까 배웠던 인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어떤 변수와 변수의 밸류 값을 정의하게 되겠죠. 컬러가 변수가 되고 값이 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컬러라는 변수에 레드라는 문구가 출력되게 하고 싶고 레드라는 기능이 출력되면 좋겠죠. 가능합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인풋에다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CSS로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의를 했는데 컬러 값이 변수로 정의된
int 값이에요. int 값의 변수를 정의하면은 이 인풋의 배경은 말 그대로 레드가 돼야 정상이 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 고치면은 레드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좀 더 응용을 한다면 얘는 지금 컬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키워드고 문자일 뿐인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레드라는 색상 코드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in1 이 부분이 다 출력이 되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레드를 여기에 출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레드를 가져다 쓰면 안 되고 레드를 대표하는 변수 얘를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그럼 컬러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컬러 값인 레드 밸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밸류 값은 두 군데 출력이 돼서 이곳에는 백그라운드 컬러 스타일 시트로 적용이 되겠고 여기는 문자열 그대로 레드라는 문구만 딱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능은 잘못된 거죠. 원래 이렇게 해서 출력이 돼야 되는 건데 얘는 출력이 안 돼요, 당연히. 왜냐면 여기서 정의한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른 부분이고 현재는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능을 그대로 쓰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의를 하려면 이것만 이대로 해서 얘는 얘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서 진행된 사항이고 요 사항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치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면은 충분하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입력되는 값이 검정색이니까 좀 그렇죠. 이걸 컬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흰색으로 되고 입력이 돼도 뭐 따로 어떤 수를 주는 게 아니라 스타일 시트에서 내용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값이 정말 적용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이트로 됐고 입력 값 또한 화이트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능상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가한 내용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되살리려면 따로 인풋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얘는 기능적인 부분은 제외됐고 현재 학습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100분 활용해서 컬러와 어떤 밸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성공됐는지 저장한 다음에 내용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컬러 값 좀 전에 잠깐 스치듯이 지나갔던 레드가 흰색이었죠, 텍스트가. 근데 레드라는 이 문구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인풋에 기본 적용된 값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value라고 해서 정의를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두 군데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핵심이고요. 이 두 군데 변수 중에서 하나는 컬러 값으로 적용돼서 레드로 반영되고 하나는 텍스트 값으로 적용돼서 문자로 보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서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식은 좀 복잡하니까 일단 주석 처리해서 넣어두도록 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 div든 ng 앱이라고 해서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앱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앱을 띄운 다음에 입력값이라든가 계산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었던 사항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던 이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변수 또 변수에 대한 밸류 값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할 수 있느냐? 하나 이상도 변수 값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 관리는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썼던 내용하고 좀 다른 사항은 뭐냐면 변수의 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정의를 했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얘하고 얘가 있는데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계시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 현재는 문자가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나 이런 부분을 굳이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붙여주든지 아니면 계산을 해주든지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AngularJS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방식 여기다가 내용을 출력해서 넣는 겁니다. 실질적인 변수 값을 정의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 또한 어떤 쉼표나 따옴표나 이런 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플러스는 연산인지 붙여주는 건지 그런 거죠. 한데 지금 밸류 값은 붙여줄 게 아니라 연산을 시키는 겁니다. AL2라고 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쳐봤을 때 35죠. 합친 값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얘를 숫자가 아닌 문자 기호로 감싸준다면 얘네는 플러스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붙여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변수는 뭐 두 개만 될까요? 세 개로 진행을 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 위에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 또 AL3이라고 해서 밸류 값을 20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됐다면 저장을 한 다음에 보면 55가 올바른 값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웹 문서에서도 그냥 이렇게 소스가 출력돼서 값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크롬에서 보면은 그냥 소스 보기를 해도 우리가 웹 문서에 들어간 내용이
그냥 그대로 출력됩니다. 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보여드리죠. 55란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봤을 때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ng 앱에 대한 부분이 뒤에 붙었어요. 물론 이 사항은 우리가 만든 사항이죠. 이 부분은 뚱딴지같이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값입니다. 그리고 값이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웹문서에는 이런 이 사항들이 계산이 돼서 출력돼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크롬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물론 익스플로러와 동일하게 열립니다. 근데 어차피 이 사항들은 익스플로러냐 크롬이냐 결과값이 반영되는 것인데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앱이 맞습니다. 프레임워크 안에서 돌아가는 사항이 맞는데 ng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얘도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듯이 ng라는 부분 이외에 얘는 한마디로 어떤 범위 자체를 뜻하는 거 ng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얘는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이 ng에 대해서 위에 내용이 묶였다. 묶인 사항, 즉 모든 계산식이 발효돼서 묶여 있는 거죠. 결과값이 나온 거니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연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 이거를 문자열을 묶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존에 얘는 복사를 해놓고 뭐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니까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변수에는 RGO라고 정의를 해놓고 두 번째 변수에는 전문교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세 번째는 2003이라고 정의를 해보죠. 세 개의 문자열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학습할 거는 얘가 아닙니다. 지워보도록 하고 이 부분 출력해주는 사항이죠. 여기다가 해당 내용들을 하나하나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들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해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를 얘처럼 전부 각 변수의 밸류 값마다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AL1에 대해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RGO가 출력이 돼야 되는 수순이죠. 두 번째, 2번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결과값을 보여드리면 공백으로 나오죠. 붙여주는 거는 플러스 저장을 해주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좀 붙여 있으니까 좀 공백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한 칸만 띄워주겠다. 그럴 때는 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와 얘 사이의 공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의 공백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한 칸이.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 이 식은 떨어뜨리질 않아. 이건 태그가 아니라 연산으로 계산을 해줄지 붙여줄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칸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콜론을 넣어갖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 문자열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 AL3을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1, 2, 3이 붙여졌는데 공백에 대한 문자열이 위에 변수에서 어떤 불러온 게 아니라 즉석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세로 고치면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근데 보기가 좀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의 스타일을 보면은 p 태그에 값을 지정한 내용은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클래스 이 사항으로 해서 묶인 거를 보여주는 건데 결과값도 HTML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